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 끝바람이 논두렁을 낮게 훑고 지나가면 초가지붕마다 마른 억새 냄새가 내려앉고 우물가 돌틈에는 밤새 맺힌 서리가 하얗게 앉곤 했어요. 그 마을은 산이 뒤를 감싸고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가 먼저 골목을 깨우고 집집마다 부엌 굴뚝에서 푸른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사람들의 하루를 알렸어요.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집이 바로 김씨 집이었답니다. 김씨 집은 마을 안쪽 느티나무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간 곳에 있었어요. 큰 대문은 세월에 닳아 모서리가 둥그러졌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서쪽에는 빨래를 널어 말리는 기다란 장대가 놓여 있었지요. 뒷새는 장독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부엌에는 늘 꺼지지 않는 잔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을 조용히 지키는 이는 맏며느리 연화였어요. 연화는 말수가 적고 걸음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아직 하늘이 푸르스름할 때 일어나 먼저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 항아리를 채웠지요. 손끝은 늘 찬물에 붉게 터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치마폭으로 가만히 감추곤 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쌀 한 톨 버리지 않았고 불을 감 때도 장작 한 개를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저 집은 며느리가 기둥이지 하고 낮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김씨 집안에는 오래도록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여름 끝 무렵부터 몸져 누워 겨울 문턱까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입맛도 잃어갔지요. 연화는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시어머니 손을 닦아드리고 낮에는 얇은 이불을 햇볕에 널고 밤에는 약탕기 곁에 앉아 불빛을 지켰습니다. 졸음이 와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박씨 부인은 젊은 날에는 마을에서 손이 빠르기로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장 담그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소금을 풀었고 추수 뒤에는 이웃집 아이들에게도 밥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분이 이제는 누운 자리에서 작은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니 연화의 마음은 날마다 얇은 종이처럼 저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고를 때마다 연화는 귀를 기울였고 기침이 길어지면 가슴을 쓸며 어머니 조금만 더 견디셔요 하고 속삭였답니다. 연화의 남편 김대호는 젊을 적에는 성실하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지만 장사를 시작한 뒤로 집에 머무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내 장터에 곡식을 팔러 간다 하고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요. 돌아와도 부엌 불빛을 보며 고맙다 하기보다 마루에 앉아 먼지만 털고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병든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길게 내지 않았어요. 그저 물그릇을 갈고 이불자락을 여몄습니다. 김대호가 집을 비운 밤이면 김씨 집은 더욱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대문 틈으로 들어와 마당에 마른 잎을 굴렸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젖은 장작이 가끔 탁 하고 소리를 냈지요. 연화는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쓴 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문살을 지나 방바닥에 흐려지면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더 희게 보였어요. 연화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 친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화가 김씨 집에 시집 온 것은 18살 봄이었습니다. 그때 집 앞 살구나무에는 꽃이 만발했고 마을 아이들은 담장 아래서 꽃잎을 주워 놀았지요. 연화는 가난한 집 딸이었으나 손이 곱고 마음이 단정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처음 부엌에 들어왔을 때 박씨 부인은 말없이 솥뚜껑을 가리키며 밥냄새는 집안 마음을 담는다 하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를 연화는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밥을 조심스레 지었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김씨 집도 제법 웃음이 있었습니다. 대호는 장터에서 돌아올 때 엿 한 조각을 사와 연화에게 건넸고 박씨 부인은 새며느리가 서툴게 담근 김치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살림은 차츰 무거워졌습니다. 흉년이 한 번 들고 빚진 곡식이 늘고 대호의 마음도 집 밖으로 조금씩 떠나갔어요. 연화는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빈 쌀독과 식은 방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든 뒤 연화의 하루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새벽 첫물을 길어 죽을 끓이고 아침 햇살이 들면 시어머니 머리맡을 닦고 낮에는 마른 나물을 불려 반찬을 만들었지요. 저녁 무렵이면 약초를 헹구어 작은 배 보자기에 싸고 밤에는 약탕기 앞에서 졸지 않으려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가끔 이웃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그 집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 하고 말했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김씨 집 우물은 오래되었지만 물맛이 맑았습니다. 연화는 매일 그 우물에서 물을 길며 바가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곤 했지요.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물 위에 흔들리는 얼굴을 보며 연화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고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그러고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집을 살리는 일은 그렇게 자꾸 반복되었답니다. 어느 흐린 아침, 박씨 부인이 긴 잠에서 깨어 희미하게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시어머니는 마른 손을 들어 연화의 손목을 잡으며 너도 좀 쉬어라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가 먼저 나으시면 저도 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따뜻한 숨소리만 남았지요. 하지만 집안의 고요는 늘 평안만 뜻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가끔 낯선 발소리가 지나갔고 대호가 돌아오지 않는 날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소리로 말하다가 연화가 다가오면 갑자기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모른 척 했습니다. 소문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마음이 흔들리면 환자의 방이 먼저 차가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대호는 장터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어머니 병세를 말하면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의원에게 보였으면 됐지. 더 무엇을 하란 말이냐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낮게 대답했습니다. 약값은 제가 품을 팔아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호는 한숨을 쉬며 마루 끝을 바라보았고 그 사이로 저녁바람이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옷도 아니고 새 장신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대호가 다시 집안 마루에 오래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또 부엌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장독대 뚜껑이 깨지지 않고 빨랫줄에 널린 이불이 햇볕 냄새를 품는 일이었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바람이었지만 연하에게는 그 작은 것들이 집을 집답게 만드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은 낮게 흐리고 산등성이에는 회색 구름이 걸렸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젖은 베개잇을 빨아 우물가 돌 위에 문질렀어요. 찬물이 손가락 마디마다 스며들어 아렸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멀리 장터 길 쪽에서 대호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듯 했지요. 연하는 반가운 마음에 젖은 손을 치마에 닦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호의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연하는 그가 혹시 어머니 병세를 걱정해 서둘러 온 줄 알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오늘은 죽을 3숟가락 드셨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고개만 끄덕였고 눈길은 연하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보다가 마루에 앉아 신발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집안 공기가 낯설게 식어가는 듯 했지요. 연하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묽은 쌀죽에 잘게 찢은 무청을 넣고 시어머니가 삼키기 쉽도록 오래 저었어요. 대호의 밥상에는 묵은 김치와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겹게 죽을 먹었고 대호는 말없이 밥을 삼켰지요. 연화는 상 옆에 앉아 빈 그릇을 살피며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대호는 마루로 나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벌레 소리가 작게 들렸고 뒤집 장독대에서는 바람의 뚜껑이 살짝 덜컥거렸어요. 연하는 그릇을 씻고 부엌을 정리한 뒤 마루 아래에 조용히 섰습니다. 대호가 무슨 말을 꺼낼 듯 입술을 움직이다가 다시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물결이 지나갔지만 그녀는 먼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잠든 밤에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었으니까요. 대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집안일이 너무 무겁지 않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뜻밖의 말에 잠시 눈을 들었어요. 그 물음이 걱정인지 다른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무거워도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 병환이 나으실 때까지만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대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달빛이 그의 옆모습을 희게 비추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연화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호는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안방 뒷 창고를 열어보고 쌀독 깊이를 들여다보고 마루 끝에 놓인 낡은 함까지 만져보았지요. 연하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남편이 살림을 걱정하나 보다 하고 마음을 좋게 먹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겨울 장작이 모자라니 며칠 안에 더 드려야 합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호는 대답 대신 알았다 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 짧은 말은 문틈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세는 그 사이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밤이면 다시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 발끝에 데운 돌을 싸서 놓고 마른 입술에 따뜻한 물을 적셔드렸어요. 때때로 박씨 부인은 잠결에 연하야 하고 부르며 손을 허공에 더듬었습니다. 그러면 연하는 얼른 그 손을 잡아 자기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들으면 박씨 부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는 겨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물을 묻고 배추를 저 아이들은 떨어진 밤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요. 김씨 집도 예전 같으면 큰 독에 김장을 넉넉히 했겠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하는 혼자 배추를 다듬고 소금을 뿌리며 병든 어머니가 먹을 부드러운 김치만이라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손이 아파 잠시 허리를 펴면 산 너머에서
차가운 구름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부엌 안불씨만은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가장 아끼는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을린 솥과 낡은 주걱, 오래된 약탕기와 작은 소반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난한 살림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시집 온 날부터 쌓인 세월이 담긴 자리였지요. 그녀는 부엌 바닥을 닦을 때마다 지난날 박씨 부인이 가르쳐 준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불은 급히 키우면 음식을 태우고 너무 약하면 익히지 못한다는 말도 함께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도 그와 같다고 연화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호의 눈빛은 날마다 멀어졌고 집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조금씩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우물가에 갔던 이웃 아낙 하나가 연화를 붙잡고 말끝을 흐렸어요. 요즘 장터 쪽에 낯선 이야기가 돈다더라.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연화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 아낙은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우물물 위에 비친 하늘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시어머니 곁에서 유난히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른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호지 밖으로는 바람이 잔가지들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연화는 이불자락을 다시 덮어드리고 식은 물그릇을 따뜻한 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머니만은 무사하시기를, 부엌 불만은 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먼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닭이 울고 개울과 안개가 낮게 깔렸지요. 연화는 밤새 한숨도 깊이 자지 못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문 앞에 쌓인 낙엽을 모아 한쪽에 치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피곤했으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집은 고요했고 아직 시어머니는 숨쉬고 있었고 아직 밥을 지을 아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바닥 사이에서 쌀알이 맑은 소리를 내며 굴렀고 물은 처음에는 흐리다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물빛을 보며 마음도 저렇게 맑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대호가 일어나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솔가지가 타오르며 작은 빛을 냈고 그 빛은 아직 어두운 부엌 벽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그 아침 연화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큰일이 오기 전 마당의 새들이 먼저 조용해지는 것처럼 집안 곳곳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지요. 그래도 그녀는 겁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살피고 밥을 짓고 이불을 널고 물을 데우는 일들이 그녀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의 따뜻함 뿐이라도 그 따뜻함을 놓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산골 마을에는 첫얼음이 얇게 잡혔습니다. 우물가 돌 위에 물방울이 맺히면 아침 햇살이 닿기도 전에 하얗게 굳었고 개울가 풀잎은 밤새 숨을 죽인 듯 낮게 누웠어요. 연화는 그날도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전보다 기침이 조금 줄었지만 아직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의 찬 기운을 막으려 문틈에 낡은 천을 끼우고 데운 돌을 다시 싸서 이불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은 아니나 낯선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라기에는 가볍고 대호의 걸음이라기에는 조심스러웠지요. 연화는 부엌문을 열고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붉은 저고리에 고운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추운 날씨에도 얼굴에 분냄새를 풍기며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동자는 이미 마당과 안방과 부엌을 빠르게 살피고 있었어요. 연화의 손끝이 약탕기 손잡이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대호는 마루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자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소련이라 한다. 앞으로 집안일을 함께 도울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오래 생각해 둔 듯 매끄러웠지만 연하의 귀에는 찬물처럼 떨어졌습니다. 소련은 살짝 웃으며 언니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몸이 약한 어른을 모시는 일이 혼자서는 벅차다 들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으나 끝에는 가느다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집에 병든 어머니가 계시니 큰 소리는 삼가 주십시오. 그것이 그녀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한 말이었어요. 소련은 웃음을 거두지 않고 물론이지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는 마치 일이 잘 풀렸다는 듯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짐 속에는 여인의 옷가지와 거울, 머리빗, 향주머니가 들어 있었지요. 김씨 집마당에는 낯선 비단 냄새가 번지고 부엌의 양 냄새와 이상하게 섞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방에서 그 소란을 들은 듯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하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여미며 어머니, 바람이 들어와 문을 닫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마른 입술을 움직이며 누가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우 서방님이 도울 사람을 데려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노인은 무슨 뜻인지 이미 짐작한 듯 손가락을 이불 속으로 말아 쥐었습니다. 소련은 그날부터 김씨 집안을 제 집처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건너편 빈 방을 보며 이 방은 햇빛이 잘 드네요 하고 말했고 뒤쓴 장독대 앞에서는 장이 너무 오래된 냄새가 납니다 하고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부엌에 들어와서는 연화가 쓰던 낡은 주걱을 들어보고 이런 것으로 밥을 지으면 기분까지 초라해지겠어요 하고 웃었지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집안 물건을 낮추어 말하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대호는 소련이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차가운 손을 비비면 불을 더 지피라 했고 방이 좁다 하면 이불장을 옮기라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방을 비우지 않는 선에서 살림을 정리했지만 소련은 자꾸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저녁 무렵 그녀는 대호 곁에 앉아 아픈 어른을 모시려면 집안 흐름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쇠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도울 수 있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김씨 집 열쇠 꾸러미는 오래전부터 연화가 맡아왔습니다. 쌀독이 있는 창고, 장작을 두는 헛간, 고운 그릇을 넣어둔 뒤주까지 모두 그 열쇠로 열었지요. 박씨 부인이 건강할 때 직접 연화에게 맡기며 집문은 쇠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잠그는 법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떠올리며 열쇠를 치마끈 안쪽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소련의 눈은 그 작은 꾸러미를 놓치지 않았고 대호의 시선도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련은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이미 물을 길어오고 죽을 끓이고 시어머니 약까지 데운 뒤였지요. 소련은 마루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언니는 참 부지런하십니다. 저는 몸이 약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면 금세 머리가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는 그 말을 듣고 연화를 향해
소련은 아직 이 집이 낯설다. 힘든 일은 네가 먼저 알아서 해라 하고 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가운데 작은 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아이 하나가 우물가에 앉아 김씨 집에 고운 여자가 들어왔대요. 하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물을 뱉던 안악들은 처음에는 아이를 꾸짖다가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직 누워 계신데 어찌 그런 일이. 연화가 밤낮으로 병구안한다더니 참 세상 마음이 야박하네. 소문은 물동이 위로 튀는 물처럼 금세 번졌고 저녁이 되기 전 마을 어귀까지 흘러갔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살피려 다가오면 그녀는 바가지를 물에 담그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괜찮다는 뜻이라기보다 더는 말하지 말라는 부탁에 가까웠지요. 집안일이 마을 이야기가 되는 순간 병든 시어머니의 숨소리까지 사람들 입에 오를까 두려웠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며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의 마른 풀들이 바람에 눕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전부터 김씨 집에 드나들던 늙은 여인 월섬이 찾아왔습니다. 월섬은 젊은 시절 박씨 부인을 도와 김장을 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다리가 불편해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집안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 소련의 붉은 치맛자락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나오자 월섬은 손에 들고 온 마른 쑥 한 줌을 건네며 찬방에 태우면 숨이 덜 막힌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월섬을 부엌 안쪽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내었습니다. 월섬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남을 먼저 살피고 마음이 급한 사람은 열쇠부터 살핀다. 그 한마디는 길지 않았지만 연화의 가슴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섬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부엌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연화의 치마끈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소련은 월섬의 방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마루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집안일도 바쁜데 손님이 자주 오면 어른께서 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월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얼굴로 병든 사람을 지키는 집에는 오래된 눈도 하나쯤 있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입가가 잠시 굳었지만 곧 다시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연화는 그 사이에 부엌 불을 낮추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련은 점점 대호에게 기대어 말을 늘렸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면 언니가 고생한 것은 알지만 오래 혼자 맡으면 살림도 낡은 습관에 묶이지요 하고 말했고 대호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에는 연화에게 쌀을 얼마나 남겼느냐, 장은 얼마나 있느냐, 어머니 약값은 어디에 적어두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그 질문들이 걱정해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련은 시어머니 방에도 자주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마다 향주머니 냄새가 너무 짙어 박씨 부인은 기침을 했습니다. 연화가 어머니께는 진한 향이 맞지 않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련은 눈썹을 올리며 저는 좋은 냄새로 방 기운을 바꾸려 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대호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연화야. 새로 온 사람 마음도 헤아려라 하고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가슴을 쓸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결에 자주 뒤척였습니다.
연화는 이마에 땀을 닦아드리고 약을 한 숟가락씩 떠 넣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없이 눈을 뜨고 네가 힘들구나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집에 손이 하나 더 왔으니 곧 나아질 것입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연화 자신에게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로 쌓인 장작들이 바람에 부딪혀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소련은 연화가 잠을 줄이며 병구안하는 것을 보면서도 겉으로는 칭찬했습니다. 언니는 참정이 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대호가 듣게끔 작은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아픈 방에 매달리면 집안 전체를 볼 수 없겠지요. 대호는 그 말을 듣고 차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털다가도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면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흰 이불보가 바람에 크게 부풀었습니다. 한 번은 소련이 일부러 쌀죽을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연화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야 해서 잠시 부엌을 비웠지요. 얼마 뒤 솥에서는 눌어붙은 냄새가 올라왔고 소련은 급히 뚜껑을 닫으며 언니가 불을 너무 세게 해 두고 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가 마침 마당에 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연화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른 죽을 덜어내고 다시 물을 부어 새로 끓였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탄 냄새를 먹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자 대호의 얼굴에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일부러 소련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은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도록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언니를 거스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에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슬픕니다. 그 말을 할 때면 눈가에 물기가 맺혔고 대호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연화는 부엌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돌아서서 약탕기 불만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커졌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소련이라는 여자가 벌써 창고 열쇠를 탐낸다더라는 말이 돌았고 방앗간에서는 대호가 본처공은 모르고 세 사람 말만 듣는다더라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늘 연화에게도 상처를 남겼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불쌍하다는 말도 계속 들으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연화는 장터에 나가 약초를 살 때마다 고개를 낮추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섬은 다시 찾아와 연화에게 작은 배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값을 적어둔 낡은 종이와 박씨 부인이 예전에 남긴 붉은 실 한 타래가 들어 있었지요. 월섬은 네가 한 일을 날마다 적어 두어라. 착한 마음도 말이 없으면 바람에 묻힌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월섬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 결국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밤마다 약을 달인 시간, 먹인 숟가락 수, 쌀독에서 꺼낸 양을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연화가 무언가를 적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부엌 문턱에 기대어 언니는 글도 잘 쓰시네요. 무엇을 그렇게 숨기듯 적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접어 배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약 시간을 잊지 않으려 적습니다. 소련은 웃으며 기억이 좋지 않으신가 봅니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들었다면 또 다른 말이 되었을 것이고 박씨 부인이 들었다면 마음을 다쳤을 것입니다. 초겨울 바람이 더 매서워질 무렵 소련은 마침내 대호에게 열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른 약을 다리려면 쌀도 약재도 제때 꺼내야 하는데 매번 언니를 기다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저도 이 집 사람이라면
작은 열쇠 하나쯤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마루 아래에 서자 그는 딱딱한 목소리로 창고 열쇠를 소련에게도 보이게 두어라. 혼자 쥐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흐트러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제가 언제든 꺼내드리겠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련은 옆에서 가늘게 한숨을 쉬며 제가 탐을 내는 듯 들리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대호는 더욱 날카롭게 네가 너무 오래 혼자 살림을 잡고 있어 새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씨 부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 기침 소리에 연화는 논쟁을 멈추고 급히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더듬었고 연화가 잡아들이자 조금 진정했습니다. 밖에서는 소련의 낮은 울음소리와 대호의 달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등을 조용히 문질렀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병든 분 앞에서 자기 서름을 먼저 보이면 방 안 공기마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늦은 밤 월섬이 대문 밖에서 작게 기침하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나가자 월섬은 두꺼운 겉옷을 여미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들어오지 않고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올 때는 바람을 탓하기보다 문고리를 살펴야 한다. 연화는 그 뜻을 헤아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섬은 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의 손에 작은 숫덩이 하나를 쥐어주고 돌아섰어요. 그 숫은 부엌 잔불을 오래 살리는 데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와 그 숫을 아궁이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불씨가 붉게 살아나자 차가운 부엌 벽에도 조금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소련이 들어온 뒤 집안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자리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마루에 앉는 사람, 말을 꺼내는 사람, 열쇠를 바라보는 눈, 병든 어머니 곁에 설 수 있는 마음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배 주머니를 품에 넣고 긴 밤을 다시 견뎠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의 열이 다시 올랐습니다. 연화는 의원에게 배운 대로 젖은 수건을 갈아대고 약을 다시 다렸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방 밖에서 대호에게 이렇게 오래 낫지 않는 것은 돌보는 법이 맞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는 지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연화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며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약물 위에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대호는 연화에게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네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 일이 꼬인다. 어머니 병도 네 고집 때문에 더디 나을까 두렵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잠을 줄이고 손이 터지도록 물을 길었다는 사실은 그 한마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다면 고치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양만은 정해진 대로 다리게 해 주십시오. 소련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는 척하며 대호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번지는 작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잠깐이었고 등잔불 그림자에 묻혀 사라졌지요. 하지만 연화의 마음에는 그보다 선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약탕기와 쌀독과 창고 문을 더욱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개울 소리도 얼음 아래로 숨고 먼 집에 개 짖는 소리만 드문드문 들렸어요. 김씨 집안에서는 세 여인의 숨결이 서로 다른 방에서 엇갈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병으로 가늘게 숨쉬고 소련은 새 이불 속에서 앞으로 차지할 자리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고 연화는 부엌 잔불 앞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월서미 준배 주머니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글씨는 작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밥을 지어야 했고 약을 다려야 했고 대호의 차가운 눈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고 부엌의 불씨가 아직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싸움은 큰 소리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열쇠 하나와 약사발 하나와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조용히 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뒤로 김씨 집의 아침은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었고 소련은 여전히 늦은 햇살이 마루 끝에 닿을 때쯤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호는 말수가 줄어 밥그릇만 내려다 보았지요. 박씨 부인은 열이 오르내리며 연화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예전보다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맡고 가만히 눈썹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넣을 때마다 의원이 알려준 순서를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뿌리를 넣고 오래 끓인 뒤 잎을 넣고 마지막에 약한 불로 숨을 죽이는 법까지 손에 익었지요. 그런데 그날 약보자기를 풀어보니 마른 잎 사이에 낯선 껍질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색은 비슷했으나 손끝에 닿는 결이 달랐고 냄새도 쓴맛 속에 매운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연하는 그것을 조용히 골라내어 작은 종이에 싸두었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련은 마루에서 머리를 빗고 있다가 연화가 약초를 살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언니는 약초 하나에도 너무 겁을 내십니다. 그래서 어른 병환이 더 무거워 보이는 것 아닐까요? 하고 말했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약은 잘못 들어가면 밥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련의 빗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비녀 꽂는 소리가 들렸지요. 대호는 그때 마당을 지나가며 두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 박씨 부인은 약을 마신 뒤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숨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얼굴에는 창백한 땀이 맺혔습니다. 연화는 수건을 갈아대며 약사발 냄새를 다시 맡아보았습니다. 미세한 매운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섣불리 떠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 소리를 내면 대호는 또 그녀가 소련을 의심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박씨 부인은 놀라 병세가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증거를 품 안에 넣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쌀독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화가 죽을 끓이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어제 분명히 묶어둔 쌀자루의 매듭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쌀 위에는 다른 손이 훑고 간 듯 얕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몇 톨이 흩어져 있었지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자루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창고 뒤 작은 문틈 아래에는 마른 흙이 아니라 젖은 진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흙은 부엌과 마당 어느 곳의 흙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연화는 쌀을 조금 덜어 죽을 끓이며 마음속으로 하루 일을 되짚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여전히 그녀의 치마끈에 묶여 있었지만 낮에 대호가 마루에서 쉬고 있을 때 소련이 뒷솥으로 오래 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무렵 동네 약장수가
대문 앞을 지나갔다고 아이 하나가 말했지요. 모든 것이 아직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흐릿한 안개 속에서도 길은 조금씩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연하는 배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쌀자루 매듭과 진흙 자국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날 밤 소련은 대호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와 도우려 했을 뿐인데 언니 눈에는 제가 늘 도둑처럼 보이나 봅니다. 창고 앞만 지나도 언니가 뒤따라오는 것을 압니다. 대호는 지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는 부엌문 안쪽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고 대호의 마음은 그 떨림에 기울었습니다. 잠시 뒤 대호는 연화를 불렀고 마당의 찬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루 아래에 서자 대호는 차가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소련을 감시한다는 말이 사실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고와 약방을 살핀 것뿐입니다. 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믿지 않으니 집안이 편할 리 없다. 소련은 대호 뒤에서 눈물을 닦으며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연화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손안에 쥔 작은 증거들이 아직 사람의 귀를 이길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박씨 부인의 약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말싸움보다 먼저 몸이 움직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물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물을 떠 입술에 적셔들이자 노인은 겨우 삼켰습니다. 그러나 손은 허공을 더듬으며 불안하게 떨렸어요. 연화는 그 손을 잡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약 냄새가 낯설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병든 노인의 흐린 감각조차 달라진 약 냄새를 알아차린 것이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내일부터는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 눈을 감았지만 손가락은 연화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대호와 소련의 기척이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밤이 깊도록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지쳤으나 결심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약초를 숨겨두지 않고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일부러 소련이 볼 수 있게 하되 손이 닿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두었지요. 쌀창고 문 앞에는 마른 재를 아주 얇게 뿌렸습니다. 누가 드나들면 발자국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작은 문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박씨 부인이 예전에 남긴 실이었고 문이 열리면 반드시 끊어지게 메어두었습니다. 연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햇살이 기울 무렵 소련은 새 옷을 갈아입는다며 뒷옷으로 나갔습니다. 대호는 마을 아랫집 사람을 만나러 잠시 나갔고 집안에는 연화와 박씨 부인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부엌에서 죽을 저으며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창고 쪽에서 아주 작은 나무 삐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달려가지 않고 죽을 눌지 않게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주시로 나갔지요. 바람은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고 앞 제위에는 작은 버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의 발보다 훨씬 작고 뒤꿈치가 가늘게 찍힌 자국이었어요. 붉은 실은 끊어져 창고 뒤 문 아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은 다시 닫혀 있었지만 매듭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자루를 확인했습니다.
자루 한쪽이 열려 있었고 고운 쌀 위에는 작은 향주머니에서 떨어진 듯한 붉은 실밥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소련은 대호가 돌아오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창고에 갔더니 언니가 일부러 젤을 뿌려 두었더군요. 저를 시험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연하는 그 말이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심장이 아팠습니다. 대호는 정말 그렇게까지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가 창고에 드나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약과 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마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련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물러섰습니다. 제가 어른 약에 손을 댔다고 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녀의 눈물은 빠르게 흘렀고 대호는 그 눈물을 먼저 보았습니다. 연화는 배 주머니를 꺼내려 했으나 대호가 먼저 버럭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다니. 네 마음이 이렇게 사나워진 줄 몰랐다. 연화의 손은 주머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지금 꺼내 보이면 오히려 더 큰 다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안방의 박씨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기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대호는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연화를 꾸짖었고 소련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가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낮게 떠 있었고 우물가에는 얇은 얼음이 다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물동이를 짚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려 한 손길이 이제는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동틀 무렵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의 재를 정리했습니다. 밤새 지킨 불씨가 아직 붉게 살아 있었지요. 그녀는 그 불씨 위에 작은 장작을 올려 다시 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침에 드실 죽을 끓였습니다. 죽이 부드럽게 익자 작은 사발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드셔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죽을 2숟가락 삼킨 뒤 연화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네 손이 너무 차다. 그 말에 연화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바람이 차서 그렇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람보다 차가울 때가 있다. 연화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린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낮, 대호는 마을 사람 몇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와 더욱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소문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소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도 저를 곱게 보지 않는 듯합니다. 언니가 무슨 말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마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호는 이미 마음을 닫은 뒤였습니다. 네가 입을 다물어도 행동이 사람을 말하게 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 저녁, 연화는 마지막으로 월섬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간다는 핑계로 대문을 나섰고 우물가에서 멀지 않은 낮은 돌담 곁에 월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했지요. 연화가 배주머니를 내밀자 월섬은 안에 종이와 붉은 실, 낯선 약껍질, 붉은 실밥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일찍 꺼내면 어린 불씨처럼 밟힌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월섬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집을 떠나도 네 마음까지 떠나면 안 된다. 가까운 곳에 머물러라. 그 한마디는 연화가 이미 마음속에 품은 결심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연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월섬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주머니를 다시 묶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증거는 네 손에 있대. 보여줄 때는 많은 눈앞이어야 한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물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자 김씨 집에는 작은 소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소련은 안방 앞에서 일부러 울며 제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나 봅니다 하고 말했고, 대호는 화가 난 얼굴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네가 계속 이러면 어머니도 편히 못 쉬신다. 며칠이라도 친정의 가마음을 가라앉혀라. 연화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 흩어져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서 있었습니다. 소련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얇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드실 죽과 약은 부엌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밤에는 물을 자주 드려야 합니다. 그녀가 말하자 대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말은 소련도 안다. 그 대답에 연화는 더 이상 붙잡을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여미고 베개 옆에 따뜻한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연화가 손을 놓으려 하자 손끝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등에 자기 이마를 잠시 대었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새어 나올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주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진실이 잠에서 깰 때까지 부엌 불씨처럼 숨어 있겠습니다. 그런 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궁이 재가 아직 따뜻했고 솥뚜껑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집의 숨결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연화가 챙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저고리 2벌, 바느질 쌈, 월섬이 준 배주머니, 그리고 박씨 부인이 예전에 건네준 붉은 실타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보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사실을 크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또 마음 한쪽에는 돌아올 길을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달빛이 우물가에 희게 내려앉아 있었고 빨랫줄은 빈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마루 안쪽에 앉아 있었고 소련은 방 안에서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화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문 빗장이 열릴 때 낡은 나무가 낮게 울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나오자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마을은 잠들어 있었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만 한 번 들렸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한 늙은 여인이 집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몇 해 전 흉년든 겨울 연화가 몰래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준 떠돌이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달빛 아래에서 연화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소는 빈손으로 쫓겨나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연화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으로 마을 아래쪽에 낡은 곡식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밤을 지내라. 그 창고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기장을 모아두던 곳이었지만 몇 해 전 지붕이 새기 시작한 뒤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벽은 남아 있었고 바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었지요. 연화는 노파에게 절을 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마른 집 냄새와 오래된 곡식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 앉아 보따리를 베개 삼았습니다. 멀리 김씨 집 쪽 하늘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도 부엌 굴뚝자리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중에 물을 찾을까 걱정되었고 소련이 약을 다시 손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은 또 그녀의 의심과 고집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월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눈앞에서 보여야 한다는 말, 진실을 너무 일찍 꺼내면 밟힌다는 말이 밤새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지나가던 아이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집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창고 앞을 지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소를 몰고 다니는 덕구라는 아이였고 예전부터 연화가 남은 누룽지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덕구는 창고 안에 앉은 연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게 한 뒤 작게 말했습니다. 월섬 할머니께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김씨 집 안방에 물그릇이 비었는지 살펴달라고도 해다오. 덕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곧 마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낮이 되기도 전에 김씨 집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화를 찾으며 계속 손을 뻗었고 소련이 끓인 죽은 너무 되거나 너무 묽어 제대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약사발에서는 다시 낯선 냄새가 났고 물그릇은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대호는 처음에는 그저 낯선 탓이라 여겼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연화야 하는 이름이 자꾸 새어나오자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월섬은 덕구의 말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 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감추어진 일들이 천천히 사람들 눈앞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월섬이 김씨 집 대문에 이르렀을 때 마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우물가에는 아침에 길어놓은 물동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부엌 굴뚝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지만 그 냄새는 연화가 불을 지필 때처럼 고르지 않았습니다. 젖은 장작이 제대로 타지 못해 매캐한 기운이 마당을 감돌았습니다. 월섬은 지팡이 끝으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들어갔고 마루에 앉아있던 대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대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뒤척인 탓인지 눈밑이 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월섬은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 숨소리가 어제보다 무겁구나. 그 한마디에 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련은 방 안쪽에서 급히 치마를 정리하고 나와 제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다만 어른께서 세 사람 손을 낯설어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월섬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월섬은 안방으로 들어가 박씨 부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녹지 않았지만 몸은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물그릇은 바닥이 보일 만큼 비어 있었고 약사발에는 반쯤 식은 약이 남아 있었어요. 월섬은 약사발을 코끝에 가까이 대고 아주 살짝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대호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오래 병든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 소련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대호는 월섬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루 끝을 붙잡고 의원약을 그대로 다렸을 뿐입니다. 연화가 떠난 뒤라 조금 서툴렀을 수는 있겠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월섬은 천천히 돌아보며 서툰 손은 죽을 태우지만 약 냄새를 바꾸지는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당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련은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고 대호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다시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섬은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구를 불러 마을 어귀의 낡은 창고로 가서 연화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지요. 소련은 그 말을 듣자 급히 나섰습니다. 떠난 사람을 왜 다시 부르십니까? 어른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래 보던 사람이라 그런 것 뿐입니다. 월섬은 소련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떠난 사람이 아니라 밀려난 사람이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마루 아래까지 깊이 울렸습니다. 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구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문가에 앉아 해가 오르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품 안에 배주머니는 단단히 쥐고 있었지요. 덕구는 숨을 헐떡이며 월섬 할머니가 오시래요. 박씨 할머니가 자꾸 아주머니를 찾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자 망설임 없이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는 그대로 두고 배주머니와 붉은 실 타래만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급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김씨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대호는 놀란 얼굴로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추었고 소련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녀의 발소리를 알아본 듯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연화가 곁에 앉아 손을 잡자 노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말에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화는 물그릇을 갈고 박씨 부인의 입술을 적셔들인 뒤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약을 자세히 살피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골라낸 낯선 껍질과 같은 매운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사발을 월섬에게 건넸습니다. 월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지만 아직 마음 한쪽으로는 소련을 감싸려 했습니다. 소련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월섬은 마당으로 나와 대호에게 마을 어른들을 부르라 했습니다. 집안 안에서만 말하면 말이 말에 묻힌다. 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깊어진 것을 보고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덕구에게 이장과 방앗간 노인, 우물가에 나이든 아낙 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덕구는 다시 달려갔습니다. 소련은 얼굴이 창백해져 이런 일을 온 마을 앞에 드러내면 집안 망신입니다. 하고 했어요. 월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긴 망신이 병을 키운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김씨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장은 회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느릿하게 들어왔고 방앗간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루 아래에 앉았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멀찍이 서서 입을 다물었지요.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병든 노인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고 소련은 대호 뒤에 몸을 숨기듯 섰습니다. 대호는 그제야 일이 자기 손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섬은 먼저 약사발을
이장 앞에 놓았습니다. 이어 연화가 품고 있던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약껍질 조각이 들어 있었고 연화가 적어둔 약 달인 시간과 병세의 변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장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밤마다 약을 다리고 물을 먹인 시간까지 적혀 있구나. 방앗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기록은 거짓으로 만들기 어렵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 월섬은 창고 앞에서 주운 끊어진 붉은 실과 쌀자루 위에서 발견한 작은 실밥을 꺼냈습니다. 붉은 실은 박씨 부인이 오래전 연화에게 주었던 것이고 실밥은 소련의 향주머니 끝에 달린 장식과 빛깔이 같았습니다. 우물가 안악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실빛은 어제 소련이 차고 있던 주머니와 같아 보입니다. 소련은 급히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그곳으로 모았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소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련은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몰아내려 모두 한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울음이 예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월섬은 소련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낮게 물었습니다. 제 자리를 찾으려 병든 사람 약에 손을 대느냐. 소련은 입을 벌렸으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빨랫줄을 흔들었고 빈줄이 서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끝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벌주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약이 달라지고 쌀이 사라지고 제가 의심받는 일이 이어져서 기억을 붙잡으려 적었습니다. 그녀는 대호를 보지 않고 이장과 어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집을 떠났으나 어머니의 물그릇과 약사발만은 마음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우물가 안악 하나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장은 소련에게 약장수에게 무엇을 샀는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장터로 향하던 약장수가 마을 아래를 지나고 있다는 말이 들려 덕구가 그를 불러왔습니다. 약장수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소련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난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젊은 부인이 며칠 전 몸을 가라앉히는 껍질을 조금 달라 했습니다. 병든 노인에게 쓰는 약은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련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호는 마루 기둥을 잡았습니다. 대호는 믿고 싶지 않은 얼굴로 소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그랬느냐? 소련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어른께서 계속 연화만 찾으시니 잠이라도 오래 주무시면 제가 돌본 공을 보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마당 사람들에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월섬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공은 빼앗아 입는 옷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소련은 더 울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잘못 삼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터진 것을 보면서도 지나쳤고 어머니가 연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면서도 소련의 눈물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서려 했지만 연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안방 쪽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과보다 박씨 부인의 숨이었습니다. 이장은 엄한 목소리로 소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집을 떠나라. 열쇠와 곡식과 약에 다시 손대지 못한다. 마당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련은 방으로 들어가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향기롭던 보따리는 이제 어수선하게 묶였고
비단 치맛자락도 마당 흙에 닿아 더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대호를 한 번 바라보았지만 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 마음이 욕심에 붙들리면 스스로 앉을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조용히 알았을 뿐입니다. 소련은 대문 밖으로 나갔고 오래된 나무문은 낮은 소리를 내며 다시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 박씨 부인이 방 안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연화가 급히 들어가 받쳐들이자 노인은 마루 쪽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목숨을 붙들었다.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 연화의 손을 잡고 내 집 열쇠는 이 아이 손에 있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연화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열쇠 꾸러미를 연화에게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창고 문은 잠기고 약초는 월섬과 연화가 함께 살폈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뒷게 작은 문고리를 손봐주겠다고 했고 우물가 안악들은 물을 새로 길어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의 집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손을 보태고 있었지요. 김씨 집 마당에는 수군거림 대신 일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빗자루가 흙을 쓸고 물그릇이 닿고 장작이 가지런히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새약을 다시 다렸습니다. 낯선 껍질은 모두 버리고 의원이 준 약초를 월섬과 함께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약탕기 아래 불은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지폈습니다. 대호는 부엌 문가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장작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차갑지 않았고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조용했습니다. 월섬은 두 사람 사이를 보며 불은 오래 지켜야 다시 따뜻해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로 달인 약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매운 냄새가 사라진 약은 쓰지만 맑은 향을 냈고 노인의 얼굴에도 아주 조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숨을 맞추었습니다. 대호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연화가 해온 일을 한꺼번에 보는 듯 했습니다. 약 한 숟가락을 넘기게 하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했고 이불 한 자락을 여미는 데에도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는 너무 오래 당연히 여겼습니다. 마당의 긴장이 조금 풀리자 우물가 안악들이 부엌을 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씻고 누군가는 무청을 다듬고 누군가는 젖은 장작 대신 마른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헛간 문을 고치며 겨울바람은 틈을 좋아한다 하고 중얼거렸지요. 김씨 집에는 오랜만에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소란스럽지 않고 병든 집을 다시 일으키려는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방을 자주 살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월섬은 죽을 넉넉히 끓이자고 했습니다. 연화는 기장과 쌀을 섞어 부드럽게 저었고 우물가 안악은 묵은 김치를 물에 씻어 잘게 썰었습니다. 대호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이 서툴러 몇 번이나 빗나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엌문 사이로 그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마음이 단번에 풀리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그가 처음으로 집안의 무게를 손에 쥐려 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먹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주 조금만 드셨지만 이번에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월섬은 부엌 바닥에 앉아 따뜻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제야 이 집 밥 냄새가 돌아오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연하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밥냄새는 집안 마음을 담는다는 오래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당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부엌 안에는 잔잔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이장은 대호에게 며칠 동안 어머니 약을 다시 의원에게 확인받으라 일렀고, 방앗간 노인은 뒤새 문고리를 단단히 고쳐놓았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연하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눌러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미안함과 위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월섬은 가장 늦게 일어나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울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연화는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자 김씨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전날의 숨막히는 고요와 달랐습니다. 창고문은 잠겨 있었고 약초는 깨끗이 정리되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알맞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호는 마루 아래에서 오래 무릎을 꿇고 있다가 연화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이불을 여미며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보다 더 깊게 대호의 가슴에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밤에도 시어머니 곁에서 잤습니다. 아니, 잤다기보다 숨소리를 지키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박씨 부인은 오랜만에 덜 뒤척였고 손을 뻗을 때마다 연하의 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지만 방 안은 이전보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마루 밖에서 대호가 장작을 다시 쌓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부엌 불씨를 떠올렸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집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떠난 뒤에도 김씨 집의 겨울은 하루아침에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서리가 앉았고 우물물은 새벽마다 손끝을 아리게 했지요. 그러나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눌려있던 무거운 숨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여닫고 장작을 더하고 물그릇을 살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났지만 더는 모든 일을 혼자서 등에 지고 걷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대호는 그날 이후 마루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으면 자꾸 연하가 밤마다 지나갔던 부엌과 우물과 안방 문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 일어나 서툰 손으로 장작을 팼습니다. 처음에는 도끼가 나무결을 빗나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찍었습니다. 연하가 부엌문을 열고 나와 잠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은 말보다 등으로 먼저 드러났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세는 천천히 좋아졌습니다. 하루에 죽을 3숟가락 넘기던 것이 5숟가락이 되었고 물을 마신 뒤 기침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연하는 약을 다릴 때마다 월섬이 알려준 대로 약초를 햇빛에 한번 펼쳐보고 냄새를 확인한 뒤 탕기에 넣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약을 마실 때마다 연하의 손목을 잡았지요. 손끝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뜻을 조용히 알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장이 다시 김씨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며 먼저 안방 쪽에 고개를 숙이고 대호에게 창고와 뒷셋문을 잘 잠갔는지 물었습니다. 대호는 열쇠 꾸러미가 연화에게 있음을 말했고 이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지키는 손을 몰라보면 집이 먼저 흔들린다. 그 말에 대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내왔고 이장은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으며 그녀를 공손히 대했습니다. 마을의 눈빛도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예전처럼 수군거리기보다 연화가 다가오면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보리차를 담은 작은 병을 건네며 밤새워 병구안하면 목이 마르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잘 마른 무청 한 줌을 물동이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 숙여 감사하고 받은 만큼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상처도 만들지만 때로는 늦게 온 손길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월섬은 이틀에 한 번씩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올 때마다 한마디씩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용서는 서두르면 다시 상처가 된다 하고 말했고, 또 어느 날은 밥상은 낮게 차려도 마음은 낮게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그 말들을 부엌 선반 아래 작은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대호를 미워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고, 잊으려 해도 부엌의 세월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호는 연화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일을 택했습니다. 무너진 우물가 돌을 다시 맞추고 장독대 뒤에 바람막이를 세우고 헛간에 젖은 짚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이라 느리고 어설펐지만 연화는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장작을 잘못 쌓아 무너질 때면 조용히 곁에 와서 나무결을 반대로 두면 덜 쓰러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 저녁, 박씨 부인이 처음으로 혼자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연화가 급히 다가가 등을 받치자 노인은 창밖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가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고 있었고 헛간 앞에는 새로 쪼갠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긴 숨을 내쉬고 사람이 늦게라도 제 그림자를 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이불을 여몄습니다. 대호가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얼음을 깨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첫눈은 늦은 밤에 내렸습니다. 마당의 흙바닥과 빨랫줄, 우물뚜껑 위에 눈이 소리 없이 쌓였지요. 연화는 잠결에 창문이 환해진 것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대호가 마당 한쪽에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나오자 당황해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방 앞이 미끄러울까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 위에 빗자루 자국을 바라보다가 대문 앞도 쓸어야 아침에 의원이 오기 쉽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은 눈길을 밟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의 맥을 짚고 오래 생각하더니 약이 이제 몸에 맞게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겨울 동안은 찬 기운을 조심하고 기름진 음식보다 부드러운 죽과 따뜻한 물을 자주 드려야 한다고 했지요. 대호는 의원의 말을 하나하나 적으려 했지만 글씨가 서툴러 자꾸 막혔습니다. 연화는 곁에서 조용히 대신 적었습니다. 대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적은 글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 글에 기대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김씨 집 이야기가 오래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본처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욕심 많은 세 사람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병든 시어머니를 살린 며느리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연화가 약초를 고르는 흉내를 냈고 안악들은 겨울 김장을 하며
집안복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손에서 온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말을 직접 들으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도 오래 받으면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젊은 며느리가 찾아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 알아 누우셨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큰 가르침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을 자주 드리고 약 냄새를 잘 맡고 환자가 부르는 이름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병든 사람 곁에서는 서두른 말보다 늦은 손길이 낫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가 될 수 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대호는 어느 장날 장터에 나가 연하를 위한 비단을 사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단집 앞에 서니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고운 천, 한 필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덮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대신 튼튼한 무명천과 새 바느질 바늘, 그리고 약탕기 받침으로 쓸 작은 돌판을 사왔습니다. 돌아와 그것들을 부엌 문턱에 내려놓으며 필요할 것 같아서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물건들을 살펴본 뒤 잘 쓰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호는 오래 숨을 삼켰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어느 낮에는 연화를 불러 오래된 함을 열게 했습니다. 함 안에는 젊은 시절 쓰던 낡은 비녀와 작은 옥색 주머니, 그리고 오래된 열쇠끈이 들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중 열쇠끈을 꺼내 연화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이미 맡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말로 맡긴다. 연화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끈은 새 것이 아니었고 빛도 바랬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는 고개 숙여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며 김씨 집 부엌에는 다시 일정한 냄새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쌀죽 냄새, 낮에는 마른 나무를 불리는 냄새, 저녁에는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연화는 음식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한 그릇마다 따뜻하게 담으려 했습니다. 대호는 장작을 가져다 놓고 박씨 부인의 방에 물을 채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서툴던 손길도 매일 반복하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지요. 집은 큰 말 없이도 다시 제 박자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박씨 부인은 마루에 잠시 나와 앉았습니다. 등에 두꺼운 이불을 둘렀고 연화가 옆에서 팔을 받쳤습니다. 마당에는 겨울 햇살이 낮게 내려앉아 장독대 뚜껑 위에 눈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우물가 새도를 놓고 있었고 월섬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지나가던 이웃들에게 내가 다시 햇빛을 보는 것은 연화 손덕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호는 처음으로 연화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뒤였고 부엌 불빛만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지킨 집에서 내가 너를 몰아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일이다. 연화는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작이 타며 붉은 속살을 드러냈고 작은 불꽃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갚는 일은 말로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물그릇을 비우지 않는 일부터 하십시오. 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이후 대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안방 물그릇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가 말했기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잊으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잠결에 뒤척이면
이불을 조금 덮어드렸고 약 시간이 되면 연화를 불러 함께 확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때때로 눈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서둘러 집안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은 붙어도 금이 남듯 사람 마음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오래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섣달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작은 제사와 겨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씨 집도 오랜만에 장독을 열고 묵은 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연화는 기장쌀을 씻고 물을 얇게 썰고 작은 생선 몇 마리를 숯불에 구웠습니다. 대호는 마당에서 눈을 치우고 월섬은 부엌 한쪽에서 김치를 잘게 찢어 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맡고 오늘은 밥 냄새가 참 좋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말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쌀과 기장이 섞인 따뜻한 죽, 물에 씻어 맵지 않게 한 김치, 숯불에 구운 작은 생선, 된장을 푼 국이 놓였습니다. 박 씨 부인을 위해 죽은 더 부드럽게 따로 담았고 월섬에게도 한 그릇을 내었습니다. 대호는 상 앞에서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한 숟가락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인 뒤에야 모두 조심스레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엌과 방 사이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따뜻한 소리가 흘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큰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월섬은 생선 가시를 천천히 발라 박 씨 부인의 그릇에 조금 올려주었고 대호는 죽이 식지 않게 작은 화로를 가까이 옮겼습니다. 연화는 빈 그릇을 살피다가 문득 마당 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희미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대문 앞 길에는 사람 발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모두 집 쪽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간 자국이었습니다. 떠나는 길만 남았던 며칠 전 밤과는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월섬은 일어나며 연화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제 네가 지킨 온기가 남의 마음도 데울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호가 등불을 들고 배웅하려 하자 월섬은 손을 저었습니다. 길은 달빛이 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마을 어귀까지 이어지는 눈길 위에서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대문 안에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때로 긴 말 없이도 큰 지붕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연화는 마루에 잠시 앉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박 씨 부인이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대호는 헛간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잔불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손끝은 아직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물을 길었고 약을 다렸고 떠난 길에서도 다시 돌아올 힘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손이 바로 집을 살린 손이었으니까요. 대호가 마루 아래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춥지 않으냐?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늦은 인사처럼 느껴졌겠지만 오늘은 아주 작은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곁에 놓인 겉옷을 어깨에 두르며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호는 더 다가오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달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지나온 일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 그림자 위로 부엌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 부인은 마을 안악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화의 이름을 다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큰 소리로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밤마다 작은 불씨를 지켜 나를 살렸다. 그 말은 곧 마을 여기저기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문은 연화의 마음을 덜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먼저 인사했고, 어른들은 그녀가 우물가에 오면 무거운 물동이를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친절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겨울 끝자락이 가까워지자 산비탈의 눈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개울가 얼음 아래로 물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장독대 옆 마른 풀 사이에는 작은 새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직 완전히 건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문을 열어 바람을 조금 쐬었습니다. 연화는 그 곁에 앉아 바느질을 했고, 대호는 새로 고친 우물가에 물바지를 놓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오래되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오래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은 지켜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연화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솥을 닦고 아궁이의 불씨를 낮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대호가 대문 빗장을 걸었고,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들어가자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 너도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돌봄을 받는 이가 돌보는 이를 진심으로 쉬게 하려는 말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이불을 여며들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밤 김씨 집에는 바람이 불었지만 문틈은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친 문고리가 바람을 막았고 부엌 잔불이 방 안까지 은은한 온기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눈 녹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가늘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지만 더는 그 기억에 떠밀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한 번 흔들렸고 사람 마음도 한 번 얼었지만 다시 살피고 데우면 아주 조금씩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부엌문을 닫기 전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불씨가 재 속에서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한 조각을 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불은 밤새 천천히 남아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서로를 살피는 손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긴 겨울도 끝내 봄길을 내어줍니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김씨 집 처마 아래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